자, 이번 시간 이제 그 유용자산에 대한 사항들을 볼 거예요. 그 유용자산,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보면, 크게 보면 이제 두 개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회사에서 영업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 그 판매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계산기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라면 계산기라는 게 있어야 되겠고, 근데 계산기만 있으면 영업을 할 수 있냐? 그건 아니겠죠. 뭐 거기서 뭐 컴퓨터라든가 기타 기비품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이 뭐냐면 회사가 사용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다 이렇게 이래요. 그래서 회사가 판매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있는가 하면 또는 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재고자산이라고 얘기해요. 얘를 뭐라 하면 유형자산이라고 얘기해요. 자산. 물론 이제 형체가 있는 건 유형자산, 형체가 없는 건 무형자산 이렇게 좀 구분을 하는데,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자산이란 거, 자산을 좀 생각해 보면 이 자산이란 건 그 나중에 언젠가 얘가 비용이 되면서 효익을 창출하는 걸 자산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현금을 들고 있으면 현금을 쓰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얻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그 현금이 자산인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자산이란 건 언젠가는 효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자산인데,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목적이 하나는 판매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고 하나는 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래요. 그러면 하나는 판매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니까 팔 때 거기에 대한 어떤 효익을 이제 가져가겠죠. 그래서 재고자산이라면 물건을 내가 사다가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나중에 팔게 되면 거기서 이제 이익이 남는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판매를 하는 시점에 그에 대한 효익을 얻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만약에 회사가 10,000원짜리 물건을 사가지고 왔다. 그럼 그 10,000원짜리를 쭉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팔았어요. 그러면 그 10,000원짜리가 이제 뭐가 되냐면 비용이 돼요. 그러면서 걔를 만약에 15,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이제 수익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9,000원. 이게 이제 재고자산이죠. 그런데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자산은 자산이에요. 근데 얘는 판매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얘는 사용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용을 한다. 어쨌든 간에 자산이란 건 어떤 효익을 얻어가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 유형자산은 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사용을 하면서 효익을 계속 얻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번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떤 기계를 하나 샀다. 그럼 기계를 사게 되면 처음에는 기계를 사다가 그걸 이제 쓰면서 계속 이제 효용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걸로 물건 만들어서 납품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럼 그 기계라는 건 계속 마냥 쓸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어느 정도 쓰게 되면 기계에 대한 어떤 가치 감소라든가 또는 마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또 이제 그 기계를 쓸 수 없는 순간이 되겠죠.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즉 기계를 사용하면서 결국은 내가 그 기계에서 얻을 수 있는 효익을 계속 얻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걔를 10,000원짜리를 이제 사가지고 왔다. 그럼 그걸 이제 계속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효익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유형자산이 효익이 발생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재고자산 같은 경우 팔릴 때 이 10,000원이 비용으로 이제 계산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유형자산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 10,000원짜리가 점점 사용이 되면서 이렇게 뭐냐면 비용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효익을 이렇게 창출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유형자산의 어떤 소비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형자산은 뭐냐면 쓰면서 효익을 계속 얻어가는 그러한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다 쓰게 되면 유형자산에 대한 효익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 유형자산, 얘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은 물건 팔릴 때 처음에 사가지고 온 10,000원을 비용이라고 계산하는데 이게 이제 매출 원가라는 걸로 이제 기록이 돼요. 전체를 비용으로 계산하는데, 그럼 얘는 뭐냐? 처음에 쓸 때마다 요만큼 이렇게 이제 비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그럼 이렇게 이제 비용이 되는 것들을 표시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감가상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기간 중에 비용을 계속 인식을 해줘야 돼요. 인식을 한다는 얘기는 비용을 계속 그 회계처리를 통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만큼 썼다는 거를. 그렇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이렇게 상각이라는 걸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사항들이 이제 감가상각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상각이라는 것 보면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행태에 따라서 상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가상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행태라는 게 도대체 뭐냐. 내가 이제 10,000원짜리 물건을 사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10,000원짜리 물건을 사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걸 이제 쓰면서 내가 뭔가를 이제 얻어가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유형자산을 내가 샀는데 10,000원짜리 물건을 사왔다는 얘기는 그 10,000원보다 더 많은 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10,000원을 충분히 내가 지불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물건을 사올 때는 항상 그런 의사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지나가다가 내가 이제 관심이 있는 어떤 물건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 물건을 살 때 가격을 물어본단 말이죠. 얼마예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이제 뭐 핸드폰이면 핸드폰, 뭐 기타 뭐 컴퓨터면 컴퓨터. 그럼 얼마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하기를 과연 내가 이 돈을 지급하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면 그 돈을 지불하고 그거 이상으로 효익을 내가 얻어가느냐 마느냐.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00원짜리 내가 샀다는 얘기는 그거보다 더 많은 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10,000원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지출이 이렇게 이제 발생이 됐어요. 10,000원짜리 샀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얻는 효익을 한 20,000원 정도 내가 얻을 거야.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한 거예요. 효익을. 자, 그러면 이 자산을 한 4년간 쓸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그리고 4년에 걸쳐서 효익은 20,000원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예요. 사용을 하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한 10,000원 정도의 효익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5,000원. 세 번째 3,000원, 2,000원. 그래서 4년 동안 쓰면서 20,000원의 효익을 다 내가 얻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용, 그 기계는 어떻게 이제 사용이 됐느냐. 왜냐면 어쨌든 간에 이 기계를 소비를 해가지고 요만큼 효익을 얻어갔으니까요. 자, 그러면 기계는 똑같이, 즉, 이 첫 번째 소비는 이 기계를 얼마 주고 샀냐? 10,000원 주고 샀어요. 자, 그러면 10,000원 주고 샀는데 거기서 얻는 효익이 20,000원이라고 예상이 됐어요. 근데 첫 번째 연도에 10,000원만큼 쓴 거예요. 효익을 얻어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요만큼 기계는 사용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기계가 비용이 되는 금액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죠. 자, 10,000원 주고 샀는데 이걸로부터 20,000원의 효익을 얻을 것 같아. 근데 두 번째 연도에 5,000원만큼 효익을 얻어갔어. 그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10,000원 주고 샀는데 이걸로부터 20,000원만큼 효익을 얻을 것 같아. 근데 3,000원만큼 효익을 얻어갔어. 자, 이렇게 해서 4번을 하게 되면 10,000원이 다 소진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거를 얘네들을 다 더하게 되면 1이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쵸? 마지막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될 테니까. 결국 얘네들을 다 합하게 되면 얘들 다 합하면 이게 1이 되는 거예요. 결국 10,000원짜리를 다 쓰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비용은 이만큼, 두 번째 비용 이만큼, 세 번째 비용 이만큼, 네 번째 비용 이만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행태에 따라서 상각을 한다, 이렇게 감가상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이게 이제 뭐냐면 감가상각 방법이에요. 그래서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팔려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쓰려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면서 소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효익을 얻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상을 할 수 있느냐, 효익을. 이게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어떤 기계를 통해서 내가 이걸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익을 정확히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이제 기업회계주에서는 이러이러한 방법들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회계주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정액법, 그 다음에 정률법, 연수학계법, 이중체감법. 자, 이러한 방법들을 이제 제시해 놓고 이 방법에 의해서 얼추 비슷하다. 즉, 소비 행태가 비슷하다면 그 방법을 이제 쓰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정액법은 어떤 방법이냐? 이거는 매년 같은 금액의 소비가 된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000원짜리를 샀는데 이 10,000원짜리를 4년간 쓰면 다 소비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정액법에서는 어떻게 하냐? 10,000원을 균등하게 사용이 됐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이 첫 번째 25,000원,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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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4번 동안에 쓰게 되면 그게 10,000원짜리가 다 소진이 된다. 이게 이제 뭐냐면 정액법의 방법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감가상각을 내면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잔존가치라는 게 있는데 이 잔존가치는 어떤 거냐? 만약에 차를 내가 샀다고 가정을 해보자면 차를 샀는데 그걸 10년 동안 쓸 수 있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쓰면서 그 차로부터 효익을 계속 얻어가겠죠. 자, 10년 동안 다 쓰고 이제 차가 안 굴러가요. 자, 그러면 그 차를 중고시장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내가 받을 수 있겠죠? 고철값이라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10,000원짜리를 내가 차를 샀는데 나중에 한 4년 동안 쓰고 나면 2,000원에 이걸 팔 수 있대요. 자, 그러면 결국 나는 그 차 중에, 차의 가격 중에 얼마를 소비를 하는 거냐면 8,000원만큼을 소비를 하는 거죠.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상각대상 금액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2,000원을 잔존가치라고 얘기를 해요. 잔존가치. 그래서 우리가 상각을 할 때는 그 상각대상 금액에 대해서 이제 비용으로 계속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소비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잔존가치가 2,000원이다. 그러면 매년 2,000원씩 이렇게 이제 소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소비가 되면 8,000원이 이제 소비가 되는 거고 나머지 2,000원만큼은 내가 이 물건을 팔아가지고 다시 걷어들일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정액법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액법의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할 때는 감가상각비라는 금액을 계산할 때 요거 매년 소비되는 이 금액 있죠? 이걸 계산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 처음에 샀던 가격 거기서 잔존가치를 이렇게 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상각대상 금액이라고 그래요. 자, 그거를 내용수 분의 1로 나누는데 이 내용수가 뭐냐면 이 사용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계산하게 되면 정액법의 방법으로 상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감가상각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산하는 금액을 이제 찾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 처리를 잠깐 생각해 볼게요. 자, 처음에 10,000원짜리를 사가지고 왔다. 그러면 취득 시에 기계를 이렇게 10,000원짜리를 사가지고 와요. 현금을 10,000원 줬대요. 자, 그리고 이제 1년이 되면, 이제 기계를 여기서부터 이제 1월 1일 날부터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요렇게 이제 계속 상각이 되겠죠. 조금씩. 어쨌든 사용이 되면 그 자산은 소비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 소비가 되는데, 그 소비할 때마다 그걸 일일이 하루에 하루치 소비액만큼을 쓸 이유가 없죠. 그걸 다 기록을 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제 이 감가상각에 대한 처리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즉, 장부를 만들 때, 지난 기간에 대한, 거기에 대한 소비액, 지난 기간에 대한 소비액, 그거를 장부 만들 때마다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기말 수종분계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가 뭐냐, 기말에 어쨌든 간에 기중에 있었던 소비액을 한 번에 다 계산을 해가지고 장부에다 반영을 해줘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회사에서 어떤 그 보고서라든가 보고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뭐냐면,
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거기에 관련된 사항들을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 보고 기간은 매기 일정한 기간에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그럼 그 보고를 하는 시점에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소비액을 그 안에다가 표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감가상각에 대한 표시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가 12월 31일 날 장부를 만든다. 그러면 31일 날 거기에 대해서 소비된 부분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비용으로 이제 계산이 돼요. 뭐라 그러면 감가상각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얼마냐면 2,000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요. 자, 그리고 기계 중에 2,000원만큼이 사용이 됐으니까 기계를 이렇게 빼야 되겠죠. 2,000원. 자, 근데 이렇게 빼지 않고 이런 방법을 써요. 여기에다가 이런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가목을 이렇게 쓰는데 얘는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 이 기계의 차감 성격이에요. 차감. 그러면 결국 이걸 이렇게 쓰고 나면 재무상태표에 이제 기계가 이렇게 이제 자산으로 10,000원짜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얘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2,000원. 그래서 이걸 빼고 나면 8,000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뭐냐면 그 자산, 해당 자산, 상각이 되는 그 해당 자산 있죠? 그 자산에 대한 차감 계정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기계도 될 수 있고 건물도 될 수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이게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예요. 그래서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할 때 이 금액 있죠? 요 8,000원. 이거를 1년 뒤에 장부가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부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된 금액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계속 쌓여요 저게. 그래서 그 다음 기회에 만약에 자 1년을 더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또 얼마만큼 나오냐? 2,000원만큼 나오겠죠. 자 그리고 또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이란 걸 쌓아요. 감가상각 누계액 2,000원. 그럼 그 감가상각 누계액은 어떤 계정이냐면 기계 밑에 들어가는 이 차감 계정이죠. 이 금액은 생길 때마다 계속 여기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4,000원 이렇게 쌓이게 되면 얘는 6,000원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자, 이게 뭐냐면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이고 감가상각된 금액을 누계해서 계속 쌓아서 그거를 기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정액법은 이러한 방법이고 그러면 정률법은 어떤 방법이냐? 여기에서 이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또 이제 볼게요. 자, 얘가 여기서 예제를 잠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통사항 해가지고 문제가 뒤에 나온 게 있죠. 그걸 잠깐 보시면 얘가 이제 기계장치 하나를 구입했는데 매입가액은 9만원, 그 다음에 시운전비로 만원 지출했다. 이 시운전비는 그 매입 가격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 자산 가격은 처음에 취득할 때 얼마로 기록이 되냐면 10만원으로 이제 기록되게 됐어요. 그 10만원짜리 자산을 샀는데 거기 상기간은 4년이래요. 내용연수가 4년이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4천으로 추정이 된다. 맨 마지막에 4천 남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품의 수량은 반면 동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제품 수량이 1000개로 생산이 이제 예정이 되고 그 다음에 300개, 200개 이렇게 이제 생산이 될 걸로 예상이 된대요. 자, 그랬을 때 정률법을 한번 적용을 해보자 해서 물음 2번을 잠깐 볼게요. 자, 물음 2번에 보면 10만원짜리를 이제 사가지고 와서 거기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자료가 정률이 나오죠. 0.5. 그러면 정률법을 사용할 때는 정률이라는 게 제시가 돼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 처음에 취득을 했을 때 1차년도에 감가상각비는 아까는 정액법은 어떻게 했냐면 취득가액에서 뭘 뺐냐면 잔존가치라는 걸 뺐어요. 자, 이거를 이제 내용요소로 쪼개줬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취득가액을 그대로 가져와요. 여기에다가 정률이라는 걸 이렇게 곱해줘요. 그럼 이게 1차년도에 감가상각비가 돼요. 자, 이만큼 이제 소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차년도에 어떻게 하냐.
자, 처음에 10만원짜리 중에 5만원짜리 소비가 됐죠. 그럼 남아있는 건 나머지 잔액이 남아있겠죠. 자, 여기다가 55%만큼 소비가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률법하고 정액법의 차이는 뭐냐? 정률법은 그 자산의 장부가액을 가지고 상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부가액은 뭐냐면 거기서 상각이 된 후의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금액을 가지고 상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금액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여기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나오냐면 79750 24750 이게 이제 매기 비용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금액이고, 그럼 누계액은 어떻게 될 거냐? 누계액은 이 비용들이 이제 쌓이는 금액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79750 이렇게 이제 쌓이겠죠. 이 두 개의 합계 금액이. 그럼 세 번째 연도에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체 그 10만원짜리 중에서 그동안에 상각했던 거, 첫 번째는 55,000원 소비가 됐고요. 두 번째 24,750원 소비가 됐죠. 거기서 55%만큼 상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얼마가 나오냐면 11,138원. 이런 식으로 이제 상각하는 걸 정률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률법에서는 취득원가 또는 장부가액을 가지고 상각을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잔존가치가 안 들어가는 이유는 이 정률이라는 걸 구할 때 이렇게 해서 그 상각을 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잔존가치만큼 남을 수 있도록 정률 자체를 아예 그냥 처음에 계산할 때 그걸 반영을 해가지고 정률을 찾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로 계산된 정률로 계산하게 되면 딱 떨어지진 않지만 얼추 비슷하게 남게 돼 있어요. 4년 동안 상각하게 되면 그만큼 잔존가치가, 장부가액이 딱 잔존가치만큼 남도록 그렇게 정률이라는 걸 미리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 페이지 바로 앞 페이지에 정률법 있죠. 그 정률법에서 그 밑에 그 별 표시해 가지고 정률을 구하는 방식을 보세요. 1 마이너스 여기 이런 거 우리 본 적 없죠. 옛날에 아주 봤잖아요. 옛날에 그죠? 가지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그 변수를 보면 잔존가치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률 자체를 찾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률 자체를 찾으라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볼 필요는 없고, 정률은 문제에서 제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제시된 그 정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계산해 주면 돼요. 자, 이게 정률법의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수학계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연수학계법은 어떤 방법이냐? 이것도 이제 정액법하고 좀 유사한데,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요. 그러면 상각 계산 금액이 되죠, 얘가. 자, 이거를 어떻게 나누냐면 연수의 합계로 나눠주는데, 그 연수의 합계는 지금 4년짜리 그 잔존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산이죠. 그러면 연수 합계는 4, 3, 2, 1. 이게 연수 합계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는 4, 두 번째는 3, 세 번째는 2, 네 번째는 1. 이렇게 해서 매년 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 이게 연수합계법이에요. 그래서 연수합계법은 지금 연수의 합계니까 4년이니까 4, 3, 2, 1이고 5년이면 5, 4, 3, 2, 1이 되겠죠. 그래서 그 합계를 가지고 이걸 쪼개는 거예요. 이거 합계는 10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10등분 하는 거죠. 10등분해서 처음에는 그 중에 4, 두 번째는 3,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1. 이런 식으로 이제 상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연수합계법이에요. 그래서 감가상각비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는 연수합계법에 대한 문제가 종종 나와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연수합계법에 대한 방법을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물음 3번을 보세요. 그 계산 과정을 보시면 10만원에서 4천원 잔존가치를 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10분의 4, 두 번째는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상각 계산 금액, 즉 10만원에서 4천원을 뺀 그 금액이 전부 다 상각이 되는 거죠. 96,000원이.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연수합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중체감법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이중체감법은 정액법과 유사하지만 또 정률법과 또 유사해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하냐.
정액법에서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뺀 상각 대상 금액을 가지고 했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정률법처럼 직전에 장부가액에다가 장부가액은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뭘 곱하냐? 내역연수에 해당하는 그 금액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금액만큼 상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중체감법이에요. 그래서 이중체감법은 정률법과 정액법이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페이지 어디 가시냐면 맨 마지막 물음 5번에 있죠. 물음 5번에 보면 계산 과정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0.5예요. 0.5가 뭐냐면 내용수가 4니까 이게 이제 0.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취득원가에다가 0.5. 두 번째 감가상각비를 보세요. 자, 10만원에서 처음에 감가상각한 금액 5만원을 뺀 금액, 그게 장부가액이 돼요. 그 금액에다가 0.5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0.5.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딱 4천원 남아있도록 남은 잔액을 그냥 감가상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중체감법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중체감법의 방법은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내용연수 1. 근데 여기서는 거기에 대한 2배를 해주는 거예요. 상각률은. 그리고 여기서는 상각 대상 금액을 가지고 했지만 얘는 마치 정률법처럼 장부가액을 가지고 하더라. 이게 이제 뭐냐면 연수학계법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생산량 비례법이라는 게 있죠. 그건 간단해요. 보시면 지금 여기 문제 공통사항에서 생산량에 대한 자료가 나왔죠. 처음에는 1000개, 2001년도에 1000개가 추정이 되는데 1년도에 300개, 2년도에 200개, 그 다음에 250개, 150개, 그 다음에 100개. 그러면 딱 그 금액만큼, 그 비율만큼. 1000개 중에서 첫 번째는 300개에 대한 비율, 30%. 두 번째는 20%. 세 번째는 25%. 네 번째는 15%. 다섯 번째는 10%. 이런 식으로 상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그 생산량 비례법이에요. 생산량 비례법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 생산량 비례법 자체가 뭐 어렵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예제를 손으로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손으로 보고, 손으로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그것도 한 번씩 한 두 번만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자, 이게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대한 사항이에요. 자, 그러면 유형자산 쪽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페이지 어디 가시냐면 뒤쪽에 쭉 재고자산 뒤에 가면 뒤쪽에 유형자산이 나와요. 그래서 유형자산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을 보고 보도록 할게요. 유형자산의 정의를 먼저 보시면 유형자산이 어떤 거냐. 아까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어떤 자산을 쓰려고 가지고 있으면 유형자산이다. 그래서 사용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 회계기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즉 만약에 이 회사가 회계의 기간을 1년으로 잡았다. 그러면 그 1년 이상을 사용할 목적으로 계속 회사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한 자산을 뭐라 그래요? 유형자산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자산을 구분해서 보시면 재고자산, 그 다음에 유형, 무형자산, 그 다음에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 여러분들 이제 중급회계, 회계학 이론 들어가시면 거기서 이제 또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형자산은 뭐냐면 쓰려고 가지고 있는 자산이고 그 쓰려고 가지고 있는 건 이제 사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의 과목 분류해가지고 토지, 건물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예시일 뿐이에요. 이런 것들이 유형자산으로 될 수 있구나 이런 얘기지 꼭 토지, 건물이 유형자산이 되라는 법은 없어요. 토지나 건물을 사다가 그걸 팔려고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걔가 재고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면 그거는 다른 자산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유형자산에서 우리가 뒤쪽에 가면 유형자산의 표시라고 있죠. 표시 방법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감가상각이라는 걸 통해서 아까 유형자산에 대한 재무상태표 표시 방법을 봤는데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가지고 장부가액을 표시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한 표시 방법을 유형자산 표시라고 얘기해요. 근데 손상이라는 게 발생할 수도 있다. 그건 이제 뒤쪽에서 또 얘기를 할게요. 그런 게 있다면 그것도 뺀 금액을 표시하는 게 유형자산의 표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취득원가. 그러면 유형자산을 살 때 어떻게 취득원가를 계산할 거냐. 그게 이제
취득 원가라는 건 살 때 그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그 가격이 뭐 물건을 사올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물건 가격 10,000원 지불하고 거기서 운송비가 든대요. 한 2,000원. 그리고 가져와서 어떻게 하냐면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설치비가 한 1,000원 든대요. 자, 이렇게 되면 그 자산의 원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3,000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우리가 자산의 원가라는 건 그 자산이 사용 가능한 시점까지 발생되는 지출액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산의 취득 원가는 매입과 관련된 기타 부대 지출액 즉 비용이라 그래요. 그런 부대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 자산의 취득 원가고 그거를 자산가액으로 재무상태표에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물을 취득을 할 때 건물과 관련된 등기나 등록 이런 것도 이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등기 등록에 관련된 경비들이 있더라. 그러면 그 금액까지 포함한 금액이 건물의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장부에다가 반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취득 원가라는 건 그 발생 시점에 인식을 하는 건데 그러한 그 매입이나 건설 거기에 관련되는 원가뿐만 아니라 증설 대체 이거는 이제 자본적 지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그 이론 시간에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취득과 관련된 부대 경비를 포함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좀 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일괄 구입에 대한 취득 원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이론 시간에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일반적인 취득 원가. 자,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이라는 게 있어요. 이 현물 출자는 어떤 거냐? 출자라는 건 회사에서 회사에 주주가 있다. 그러면 주주가 어떻게 하냐면 얘한테 돈을 줘요. 그러면 회사에서 얘한테 주식을 주는 거죠. 자, 그럼 얘가 주주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꼭 돈을 받으라는 법은 없죠. 건물을 줄 수도 있어요. 건물 주고 주식 받아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현물 출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뭐가 들어오냐? 건물이 들어오겠죠. 그럼 건물이 들어오면 얼마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쓸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이 쪽이고 여기에 대한 시가, 건물의 지금 현재 시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건물의 취득 원가로 기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가에 대한 개념은 여러 가지가 이제 쓸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건물을 누군가한테 돈을 받고 판다면 얼마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누군가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제3자,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판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게 시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시가의 개념, 시가를 가지고 여기다가 건물가액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현물 출자에 대한 취득해서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에 의한다. 이 공정가치의 개념을 시가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증여 및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유형자산. 뭐 이거는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사가 건물을 받았어요. 근데 건물을 받았는데 걔한테 준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건물이 들어왔으니까 어쨌든 간에 건물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 건물에 대한 시가를 여기다가 금액으로 써주자 이거. 우리가 이제 회계학에서는 그 재무제표를 반영을 할 때 재무제표 안에 들어가는 정보들은 다 이 수치로 표현된 정보, 즉 개량화된 정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개량화되지 않은 정보를 여기다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건물 한 채 이런 식으로 넣어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뭔가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측정의 방법을 뭘로? 이 건물에 대한 시가를 가지고, 즉 공정가치를 가지고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게 증여 및 기타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정부보조금에 의한 취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이론 시간에 여러분들 이제 자세히 또 이제 설명이 들어가겠지만 정부보조금에 의한 취득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회사가 이번에 기계를 하나 사요. 그 기계가 얼마짜리냐? 10만원짜리예요. 근데 회사에서 어떤 친환경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친환경 사업을 하는데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해준대요. 그 보조를 하면서 내가 기계를 살 때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는데요. 보조금을 한 2만원 받았다고 합시다. 예. 자, 그러면 회사에서는 그 2만원에다가 자기 돈 8만원을 더해가지고 돈을 지급하면 기계가 들어오겠죠. 이런 경우가 이제 뭐냐면 정부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취득이에요. 그러면 이때 회사에서 지불한 돈은 8만원이잖아요. 자기가.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회사에서는 8만원 주고 10만원짜리 자산을 가져왔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기계가 들어왔다. 기계를 어떻게 쓸 거냐. 이렇게 써야 되는 건지 또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건지. 그렇죠? 일단 회사에서 그 기계를 표시할 때는 10만원짜리로 이제 표시를 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10만원짜리가 들어가지고 내 장부에 표시가 되어 있고 내 자산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걸로 이제 표시를 해요. 그럼 결국 내가 지불한 건 사실 8만원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표시가 돼야 되겠죠. 회사가 실제로 보조금을 받았다면 그 보조금 2만원이 장부에 반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보조금을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을 처리할 때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기계는 10만원짜리가 들어갔어요. 자, 근데 첫 번째 방법은 보조금을 2만원 받았잖아요. 여기서 2만원을 빼서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 보조금을 부채 쪽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연수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만원.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연에서 수익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자산에 차감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실제 이론 들어가서 그때 또 이제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회계 처리 내용을 볼 거예요.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자산을 표시하는구나 이 정도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의 교환. 교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산을 주고 받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A 회사에서 자기 걸 주고 B 회사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교환이에요, 교환. 자, 그랬을 때 여기서는 뭐가 들어오냐? B의 회사의 자산이 이제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A 회사의 자산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거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측정 방법이 뭐냐면 A가 자기 걸 줬잖아요, 이거. 그죠? A 자산이 빠져나갔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얘를 금액을 측정을 해요. 내가 걔한테 준 거. 어떤 자산을 살 때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친구가 뭘 들고 왔어요. 어느 날. 그 계산기를 하나 들고 왔어요. 그러면 그 계산기를 들고 왔을 때 우리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즉, 그 계산기에 대한 대가를 뭘 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취득한 자산에 대한 금액, 이 측정은 걔한테 준 걸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요. 이 금액을 측정할 때.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걔한테 준 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그것과 그 자산에 대한 장부금액. 장부금액은 장부에 계산하고 있는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고 공정가치는 이거를 지금 누군가한테 판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그걸 측정해서 그 값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에 계산된 금액과 공정가치는 다를 수가 있어요. 걔한테.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해서 판단을 하는데 이거 이제 상업적 실질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요, 보통. 그거는 여러분들 내용 들어가서 또 이제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간에 이 자산을 측정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지급한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자산에 대한 취득 원가를 계산하겠다 이거예요. 자, 이게 교환과 관련된 취득 원가예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손상이나 손상차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손상은 어떤 거냐면 이런 기준이에요. 우리가 이제 자산을 두고 있는데
그 자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익을 한 10만원 정도로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산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익이 어떻게 되냐? 10만원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7만원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자산은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자산의 정의가 이거예요.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에 유입이 생기는 걸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가 이제 10만원만큼을 장부에 기록하고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적어도 10만원보다 많은 어떤 효익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만원을 자산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7만원밖에 들어올 것 같지 않다. 그러면 3만원만큼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자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장부에다 반영하는 걸 손상회계 처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이제 인식을 해주는 게 그게 이제 손상에 대한 회계 처리예요. 그래서 손상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자산이 그게 그 10만원짜리가 7만원으로 표시가 돼요. 근데 표시가 될 때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자, 기계를 10만원짜리 이렇게 들고 있었다고 해볼게요. 자, 근데 거기서 손상이 3만원만큼 나왔대요. 자, 그러면 3만원은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손상, 차손, 누계액 3만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7만원. 이게 이제 손상에 대한 표시 방법이에요. 물론 손상 차손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이론 시간에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손상이구나. 그 정도만 기억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회계 원리시가 욕심 같아서는 원리 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좀 해주고 싶은데 시간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제약이 좀 있어서 일단 이 정도의 내용들만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뭐 유형자산에서 우리가 볼 사항들이 이런 거구나. 그 정도 가늠을 하고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재고자산에 대한 사항들을 보고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재고자산과 부채를 좀 볼 거예요.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보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